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차주인의 독서교양 백과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2일 밤 10시 29분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의 날씨는 밖에서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 한 편 읽을게요. 네. 김광규 시인의 생각의 사이라는 시인데 백권대학 저 뒤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군인은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기사는 오로지 공장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하고, 관리는 오로지 관청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농사와 관청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 전 이런 시를 쓰는 시인이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한 상황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각양각색의 반응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단편적이다. 수준과 사고가 너무나 개인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말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첫 부분처럼 시인은 시만, 정치가는 정치만, 경제인은 경제만, 근로자는 노동만.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뭔가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죠. 모든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전부 이런 사이들에 대한 관계를 전부 총괄하는 눈과 안목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정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내는 답은 고작 사시모시 낸다고 하더라도 고작 50%짜리 답, 60%짜리 답, 70%짜리 답, 이런 답들만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짜부러지지 않는 공부를 해야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야만 정확한 가치관을 세상에 펼치고 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백권대학을 읽기로 결심하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권대학이 그렇게 어느 한 곳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해야 하죠. 하지만 충실히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면 어느 정도는 정말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제가 4월 2일 날 처음 읽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제 석 달이 되었어요. 석 달 만에 오늘 읽어드릴 부분이 33장이죠. 30%. 한 달에 10%씩 공정을 하고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네, 열심히 저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할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오늘은 역시 평소처럼 3장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4장, 35장이 되겠죠. 그럼 33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3장, 문화와 제국주의, 모양주의의 괴기스러움. 옛날 내가 다니던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에 독일인 유학생이 하나 있었다. 한국 소설을 전공한다는 그에게 나는 일말의 의문을 품었다. 한국의 실력으로 보아 한국 단편소설 하나 읽는 데만 해도 좋기 2, 3일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 소설을 전공하고 학위 논문까지 쓰겠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논문을 쓰게 되자 그는 전공을 축소했다. 그는 한국 소설에 나타난 음식 연구를 하겠다고 하더니 한국 소설 중에 음식이 나오는 지문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도 벅찼던 모양이었다. 그는 더욱 논문 범위를 좁혔다. 그는 한국 음식 중에 독일 음식과 비슷한 것이 두부라고 했다. 그는 한국 소설에 나타난 두부 연구로 논문 주제를 최종 결정했다. 나는 그가 논문을 썼는지 학위를 받았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는 그가 먼 한국에까지 유학 와서 전공한 것은 문학이 아니라 두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픽 웃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한국 여학생들에게 의외로 인기가 있었다. 종각 모임에서 술 한 잔이 들어가자 그는 자기가 한국에서 여자들에게 이토록 인기가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나는 외모도 시원찮은 그의 인기 비결은 2가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독일 어느 대학 총장의 아들이었고 유럽인이었다. 나는 한국 여성들의 모양주의에 끌끌 혀를 찼던 기억이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화와 제국주의를 읽으며 나는 엉뚱하게도 이런 기억을 반추했다. 이 책은 사이드의 이전 역작 오리엔탈리즘의 보완 후속편 성격을 띈다. 참고로 위에 소개한 일화는 이 진지한 책의 주제와 큰 관련은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 문학을 전공한다는 일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겠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한때 한국 대학 입시에서는 영문과, 불문과, 동문과 등의 커트라인이 국문과, 중문과보다 단연 높았던 때가 있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로지 서양 문학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현상 역시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하는 오리엔탈리즘의 한국적 현상인 것만은 틀림없다. 문화와 제국주의는 우리가 선망하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소설들이 얼마나 제국주의의 오리엔탈리즘을 담고 있는지를 말하는 책이다.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찰스 디킨스, 조지 엘리엇, 조셉 콘라드, 러드야드 키플링, 제인 오스틴 등의 소설들이 분석의 대상이며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과 페스트에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까지 오리엔탈리즘 문학에 포함된다. 이뿐이 아니다. 인터넷에 보면 프랑스 르몽드지가 선정한 100권의 책이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제국주의적 오리엔탈리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탈서구 이론의 선구자라고 할 만하다.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우리가 모양주의를 극복하는데 아주 기묘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제국주의적인 문화와 관념이 당대의 문학과 예술작품들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논증한다. 저자에게서 문화란 순수하고 지고한 것이 전혀 아니다. 문화란 정치적, 사회적 이념의 혼합체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서구 제국주의는 실로 광대하게 팽창하여 전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제국 형성의 정당화가 어떻게 문화적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국주의적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정신적 문화적 영역에 어떤 양상으로 침투해 있는지를 말한다. 저자는 제국주의의 문화와 정치가 알게 모르게 긴밀히 협력했으며 이를 통해 제국주의가 단순히 대포와 군인들 뿐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상상력까지도 지배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 책은 서구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동양인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특히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식민지 체험에다 그 후과로 빚어진 분단 상황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리얼리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모두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90년대 우리 젊은 지성들에게도 새로운 인식의 혁명을 가져다 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책이다. 34장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지도의 왜곡과 유럽 중심 사관.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은 호지슨이 47세의 나이로 죽은 후 동료 역사학자 에드먼드 버크 3세가 호지슨의 이슬람사와 세계사에 대한 논문과 유고를 엮어 만든 책이다. 1960년대에 쓰인 호지슨의 글들이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 까닭은 그가 아직도 완강하게 남아있는 세계사와 이슬람사의 왜곡에 대해 용기 있게 정면으로 맞섰고 양심적인 학자적 신념으로 세계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럽의 철학과 역사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듯이 거기에는 심각한 왜곡이 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지슨은 문화적 왜곡이 지리적 왜곡으로부터 출발했음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준 학자이다. 유럽인들은 유럽이 지리적으로 작은데 자기네 면적을 부풀리면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그곳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쏟은 것이다. 이것을 직수입한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는 일본이라는 최악의 필터링을 통해 서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주로 학술적인 언어로 포장된 채 여전히 우리 의식에 잠재해 있다. 사실 서유럽은 지리뿐 아니라 인구나 문화적 다양성으로도 인도나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규모다. 물론 유럽은
인도나 동남아시아가 그렇듯이 별도의 대륙도 아니다. 유럽은 인도처럼 반도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유럽 대륙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지도다. 이 지도는 1569년 미래의 식민지 대륙으로 가는 항해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배워온 지도에 의하면 유럽과 미국은 실제보다 엄청 커졌고 남미와 아프리카는 대폭 줄어들었다. 덤으로 이득을 본 곳이 그린랜드인데 무려 아프리카 면적과 비슷하게 나온다. 이것은 실제의 크기보다 14배나 부풀려진 것인데 그린란드의 실제 면적은 아프리카의 4분의 1이다. 인류는 무려 500년 동안 이 지도를 보면서 세계를 왜곡하여 인식해 왔다. 서구의 입장에서 본 세계 역사의 이미지에서도 지도 못지않은 왜곡을 드러낸다. 역사라는 것은 지도보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용어들이 보이지 않는 환각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의 모양주의자들이 추앙하는 헤겔은 세계 역사를 가장 불량하게 왜곡한 사이비 학자다. 헤겔에 따르면 세계사는 세계의 범주가 있는데 미계와 동양과 서구이다. 헤겔은 미계를 역사로 여기지도 않았고 동양은 준비 단계 또는 서구의 보완적인 존재에 불과했다고 했다. 서구에서는 우파든 좌파든 유럽의 역사를 보편적인 세계사로 간주했다. 아직도 한국에는 유럽 근대사를 세계 보편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고루한 학자들이 적지 않다. 미국인 역사학자 호지스는 우리가 배워온 지도를 인종차별적 지도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상하게도 서구 중심 역사에 대한 반발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인류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의 저변에는 여전히 서구사에 대한 세계사의 변종이 깔려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슬프게도 학술적인 수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개탄했다. 서구를 중심에 놓고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풀려 놓은 지도에 의해 강화된 서구 중심의 이미지는 제국주의적 발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이것은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없이 많은 교묘한 방법으로 서구 중심주의를 조장했다. 이 책은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본 유럽으로서 지도를 근거로 서구의 지리 왜곡을 말한 후 세계사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과 근대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2부, 세계사 속에서 이슬람의 역할은 이슬람 문명사의 큰 줄거리에 대해 기술한 도작이다. 여기에서는 이슬람 문명과 유럽 문명이 일관성 있게 비교된다. 3부, 세계사의 분야에서는 세계사에서 객관성의 문제와 함께 역사적인 문명 비교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피력된다. 호지스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문명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아시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는 1500년경이 되어서야 서구는 앞으로 유라시아의 다른 주요 문명들의 문화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그는 1500년경이 되어서야 서구는 앞으로 유라시아의 다른 주요 문명들의 문화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저자는 서구 역사의 특성을 연속성이 아닌 불연속성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서구 문명이 고대 그리스에서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로 발전했다는 상승곡선 논리는 착시 현상일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유럽은 르네상스 시기에야 다른 문명들의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이것은 아시아 문명들의 성취를 받아들여 동화시켰기 때문이다. 비유럽은 유럽에 화학무기, 나침반, 배후미의 방향타, 십진법, 대학교 등을 전파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유럽의 역사를 영국사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확산된 지역이라고 해서 세계사를 유럽사로 환원시킬 수 없다. 는 저자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데 이는 특히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발명되었다고 해서
세계사를 유럽 중심의 보편적인 역사로 파악하는 우를 범했다. 한편 1974년 독일 역사학자 피터스가 제작한 지도가 있다. 메르카토르 지도에 비하면 훨씬 정확하고 공정하다. 우리는 이 지도처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직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5장 미남 한국사 조선총서. 당신은 한국인인가 조선인인가? 당신은 조선인인가 한국인인가를 묻는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한국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대부분이 조선의 것이다. 한국인을 자처하는 우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의식과 관습,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심지어 우리의 버릇과 외모까지도 여전히 조선인이다. 요컨대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이 아닌 조선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역사의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라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은가? 미는 한국사 조선총서는 역사 읽기의 즐거움을 준다. 2014년 첫 선을 보인 이 5권의 저작물은 각각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조선 역사를 담고 있다. 1권 조선의 때이른 절정, 2권 성리학 유토피아, 3권 대동의 길, 4권 왕의 귀환, 5권 인민의 탄생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시리즈 저작물은 통사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4개의 전공학자 10여 명이 공동 집필한 이 조선 통사는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균형적으로 안배하면서도 조선사회를 이끌어간 핵심의 역사를 대단히 실증,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았다. 우리는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발견의 기쁨과 함께 확인의 기쁨을 누린다. 사람은 아주 새로운 것을 만날 때보다는 예상 또는 상상했던 것을 만나게 될 때 더 큰 놀라움을 느끼는 법이다. 1권 15세기 때이른 절정 편에서는 조선은 고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사람이 사회적 지배층에 편입되었고 이것이 이전 시대보다 단연 더 조선 사회의 활력을 키워넣었다고 말한다. 중국의 명은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조선은 그 천하의 모범국가로 자부했다. 조선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문명국가를 지향했으며 대항해와 르네상스를 통해 근대로 나아가던 서양과 방향은 달랐으나 결코 뒤처지거나 선로를 이탈한 것은 아니었음을 입증한다. 2권 16세기 성리학 유토피아 편에서는 광란의 위기를 맞은 조선으로 하여금 왕조의 수명을 이어가게 한 동력은 성리학이라고 말한다.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은 왕조의 철폐 대신 반정을 통해 임금을 바꾸는 선택을 감행했다. 중국에서조차 주자학에 대한 반발로 양명학이 대두되던 시점에 이런 조선의 모습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그 효용성의 한계까지 밀어붙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3권 17세기 대동의 길 편에서는 오늘의 미중교체를 연상시키는 명청교체는 물론 동서문명의 만남이라는 역동적인 국제적 전환기에서 조선이 취한 방향과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말한다. 그렇기에 17세기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사색의 대상으로서 17세기는 가장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2번에 걸친 외환을 겪는 동안 조선은 위태롭게 휘청거렸지만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한 세기를 다 바쳐 대동법이라는 최선의 개혁과 역사 청산을 이룩했다. 4권 18세기 왕의 귀환 편에서는 이 세기의 조선은 확연히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역사의 정중앙에 복귀했다고 말한다. 영조와 정조 왕조는 위풍당당했으며 임박한 파국 앞에서도 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배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대동법에 이어 균역법이라는 대개혁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조선은 15세기에 이어 또 한 번의 절정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사권에서는 정조의 즉위 연도인 1776년이 미국 독립선언의 시점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오늘날 최강국인 미국에 비해 당대 조선은 분명히 선진국이었음을 환기한다. 당시 미독립을 선언한 미국 13개조의 형편은 400년 전통에 빛나던 조선 왕조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사권 194조. 또한 사권에서는 1776년 당시 조선의 수도 한성과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비교한다. 이 시기의 조선은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단연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뒤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프랑스가 조선을 침탈한 것은 1866년, 미국이 조선을 침탈한 것은 1871년이며 이 두 나라가 침탈한 강화도에서 1876년의 조선은 일본에 의해 파국을 맞게 된다. 5권 19세기에서는 붕당이 사라지고 세도 정치의 일당 독재가 발효하게 된 조선 정치가 얼마나 급속도로 이완되어 갔는지를 말한다. 이와 함께 무려 30번이 넘는 제국주의 열강의 집요한 조선 침공기가 기술된다. 또한 당대의 지사들이 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에 어떻게 부응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위정척사파와 동도서기파는 나름의 명분으로 애국을 실천했지만 외세 수용을 주장한 개화개몽주의자들에게서는 무분별한 사대주의가 읽힌다. 흔히 시대착오적인 쇄국이라는 오명으로 왜곡되어 알려진 흥선대원군의 자주정책은 오늘날 반드시 재평가해야 할 가치가 있다. 5권의 더 중요한 논제는 인민의식의 성장이다. 당대 조선의 인민들은 서구 못지않게 새로운 시대적 가치들을 각성했고 이에 따른 행동을 실천했다. 홍경래의 봉기, 쌀항쟁, 임술 농민항쟁을 필두로 전개된 인민의 항쟁들, 그리고 그 결정체인 동학항쟁 등의 역사는 조선의 인민사가 세계적인 근대화 추세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음을 실증한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실학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역시 실학이라는 것은 식민사관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붕당이라는 말은 수없이 등장하지만 당파 싸움이라는 말은 기정사실로 취급되지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조선사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제 한 개인이 조선사 전체를 집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 역사서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서술을 위해 역량 있는 학자들이 전공에 따라 분담하여 집필했지만 기획 과정에서의 준비와 합의에 따라 균형 잡힌 서술을 이루었다. 또한 역사학계뿐 아니라 비역사학계 학자들까지 참여해 한국사를 더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지리, 과학, 문학, 미술, 음악, 건축에 이르기까지 각계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해 해당 분야를 깊이 있게 서술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출판사 서평 그대로 우리 역사와 관련된 현재 학계의 역량을 최대한 담아낸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한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조선은 왜 봉건국가가 아니었나, 조선 왕들의 애민과 소통이 얼마나 지극했나, 조공이란 무엇이었나, 성리학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붕당이란 무엇이었나, 조선의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였나, 조선의 사대부들이 얼마나 우수했나, 그리고 조선의 인민들이 얼마나 순수하면서도 각성된 인간들이었나 등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식민사건과 서양 우대에 젖은 기성학자들은 이 책에서 후생가외를 느낄 법하다. 아울러 오래전의 것에 머물고 있는 진보주의자들 역시 이 책을 통해 일신 후 일신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새로운 각성의 계기로 삼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전 이 책 19세기 한 권을 남겨두고 있는데 책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페이스북에서 일명 말해주의자 너무나 똑똑한 말해주의자 그 중에서 좀 선생격에 해당하는 그분과 지금 토론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엊그저께 제 글에 댓글이 그분의 댓글이 달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오픈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부는 짧지만 백권대학에서 얻은 이 조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민음사 조선 총서를 통해서 15, 16, 17, 18 읽었고 19세기는 아직 책만 사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찾게 된 조선에 대한 제 철학 그 부분만은 제가 자신이 있어가지고